자, 제 2절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 2절부터는 조금 더 강의의 속도를 빠르게 높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은 우리가 어떤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본권 토지 또는 평가 대상 토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면은 이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것과 비교를 통해서 얘의 가치를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토지 주변에는 표준지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표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 표준지 1이 여기 존재하고 표준지 2가 여기 존재하고 표준지 3이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표준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게 이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이냐를 선택해야겠죠. 우리 그래서 표준지를 선택할 때에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가 어떤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이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떤 표준지가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인가? 선생님, 그런데 꼭 가장 유사한 걸 골라야 되나요? 조금 차이가 있어도 어차피 보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론적으로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그 차이를 보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래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A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A단지입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가 여러 동이 서 있을 건데 내가 어떤 여기 101동에 있는 어떠한 한 집을 평가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긴 102동이고요. 자, 여기 그리고 B라고 하는 인접 단지예요. 여기는 가동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바로 옆집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옆집이 얼마에 거래가 됐대 라고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얘의 가치를 평가하는 걸 1번이라고 하고요. 자, 같은 동은 아닌데 다른 동이 있어요. 다른 동에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평가할 수 있겠죠? 얘를 3번이라 하고요. 자, A 단지, 같은 단지는 아닌데 근처에 다른 단지가 있어요. 그 다른 단지에 있는 어떤 집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자, 1번 기준에서 평가할 때와 2번, 3번 비교해 보면은 셋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업무가 편리하면서도 정확도가 가장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1번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비교 보정할 거리가 최대한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완벽한 어떠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집과 요 3번 집 사이에 가격 격차를 완벽하게 보정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각종 정보가 제약되고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물건과 3번과의 격차는 매우 크고 2번이 그 다음이고 1번은 격차가 매우 적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격차가 매우 적은 사례를 선정해서 본건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지만 정확도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쉽게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표준지 중에서 어떤 표준지가 대상과 가장 유사하냐라는 거 선택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판단해 보니까 2번 표준지가 가장 유사하더라라고 하면은 2번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를 평가하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을 비교 표준지의 선정이라고 해요. 비교 표준지의 선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표준지를 비교로 해서 선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할 것이냐? 어떤 표준지와 비교해서 대상의 토지 가치를 구할 거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표준지는요. 만약에 이 토지가 매년 표준지로 선정되어 왔다면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왔을 겁니다. 매년에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왔을 거예요. 만약에 얘가 자 24년도 1월 1일자도 있을 거고 23년도 1월 1일자, 22년도 1월 1일자 이런 식으로 매년에 걸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왔을 겁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만약에 24년도에는 100만 원 1제곱당 100만 원이라고 표준지 가격이 공시되었다라고 치고, 자, 23년도에는 90만 원이라고 공시가 되었고,
22년도에는 8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공시가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해가 지나갈수록 지가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해가 갈수록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예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표준지를 선정하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몇 년도에 공시지가 가격을 적용할 거냐라는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언제 공시가 된 이 표준지의 가격을 적용할 거냐라는 것인데 이거는요 적용 공시지가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적용 공시지가의 선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대상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두 가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표준지를 선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표준지 중에서 어떤 게 대상과 가장 유사하느냐 그 얘기고 다음에 두 번째 언제 시점에 몇 년도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적용 공시지가의 선택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상합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만약에 대상 토지를 감정평가하는데 얘를 24년도 1월 15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기준 시점이 2014년 1월 15일이면 당연히 24년도 공시지가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자,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을 구해서 공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국가적인 행정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공시지가 평가 사업은요 몇천 명의 인력이 몇 달 동안 투입이 되어서 진행되는 아주 거대한 업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에 1월 1일자로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을 구해서 공시하고 있지만은 이 가격이 1월 1일 날 공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가격을 구하는 기준 날짜는 1월 1일자에 토지 가격을 구한 거지만 표준지로 선정된 이 토지의 1월 1일자 가격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 가격은 1월 1일 날 공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용어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날짜의 괴리인데 바로 공시 기준일과 공시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공시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에 1월 1일이니까 이거는 전혀 변동하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아요. 근데 공시일은요, 실제로 이러한 업무가 완료되어서 일반 국민들한테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날, 이렇게 알려지는 날이 공시일입니다. 근데 저 공시일은 1월 1일 날 공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1월 1일 이후 시점에 한두 달 이후 시점에 공시가 실제로 되기 때문에 공시 기준일과 공시일 사이에는 뭐가 생긴다? 시간적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이 기간 동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그림과 함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24년도 1월 1일자가 공시 기준일이다라고 할게요. 근데 실제로 공시가 되는 날짜는 1월 31일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공시가 되기 전까지는 요 기간 동안에 24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아직 공시가 안 됐으니까. 아시겠죠? 자, 아직 이때까지는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24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내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준 시점이 24년도 1월 15일자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시점은 업무를 하고 있는 시점은 24년도 1월 20일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월 20일 당시에는 내가 이때 컴퓨터에 앉아서 평가를 하고서 내가 컴퓨터에 전산에 접속해서 24년도 공시지가 조회를 하면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자, 날짜는 이미 24년도가 되었지만 하지만 아직도 전산으로 조회가 안 된다. 왜?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자, 발표가 안 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이상한데요? 아니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한다면서 왜 평가사도 모릅니까? 여러분 전 국토를 몇천 명의 평가사가 나눠서 합니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내가 평가한 지역의 공시지가는 알 수가 있어도 다른 지역,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전 국토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평가했다고 해도 그걸로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평가사라고 해서 전국의 표준지 공시까지 다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다 외우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식적으로 국토부가 정해서 발표할 때까지는 아직 모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24년도가 이미 날짜가 왔지만 이 시점 당시에는 공시일 이전까지는 24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24년도 1월 15일자에 토지 가치를 구한다 하더라도 23년도 적용 공시지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나 오래된 시점의 걸 고르면 어떻게 평가하죠? 이거 너무 옛날 거 아닙니까? 물론 가장 좋은 거는 24년도 공시지가 고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 당시에 24년도 공시지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23년도 적용 공시지가 선택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지금 시점 수정이라고 해서 시간적 격차를 보정할 때, 자, 23년도 1월 1일자에서부터 24년도 1월 15일자까지 1년하고도 15일치의 시점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 이렇게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자, 기준 시점은 24년도 1월 15일자인데 그러면 기준 시점은 아직 공시일 이전이긴 하죠. 근데 내가 실제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시점이 만약에 24년도 2월 15일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평가를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24년도 공시지가가 공시가 된 상황입니까? 네, 이미 공시가 된 상황이죠. 따라서 이때에는 2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요 경우와 요 경우 차이점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가 달라진 거죠? 평가 시점이. 요 평가 시점이 내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이 평가 시점이 실제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이 공시가 되는 그 공시일 이전이냐 공시일 이후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시일 이전이면은 아직 공시가 안 됐으니까 전년도 걸 쓸 수밖에 없다 이 얘기고, 자, 공시가 된 이후면은 그 해 연도 걸 쓰면 된다라는 거 이해해요. 자, 기준 시점은 당연히 24년도 이후 날짜로 고정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언제이냐가 중요한 논점은 아닌 겁니다. 자, 평가 시점이 공시일 이전이냐 이후냐 요 차이예요. 자, 우리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24년도 공시지가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시점 수정을 할 때 24년도 1월 1일에서부터 24년도 1월 15일까지 15일치만 시점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상으로는 당연히 이 경우가 더 평가에 있어서 오류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점 수정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랜 시간적 격차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이 보정 과정에서 오류 또는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치의 시점 수정을 보정하는 거하고 3년치, 3년 전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시점 수정해서 지금 시점에 땅값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오차의 발생이 높아지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적용 공시지가의 선택은 이러한 논점이 담겨 있는 거다라는 것이고, 여기서의 핵심은 평가 시점과 공시일 간의 선후 관계가 문제가 되고,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을 비교 표준지의 선정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14조 2항 제1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 표준지 선정할 때는 첫 번째 뭐가 유사하래요? 용도 지역 등 공법상 제한 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업에서는 당연히 같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원칙상 같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내가 평가하는 대상 토지가 제2종 일반 주거예요. 제2종 일반 주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정하는 비교 표준지나 또는 거래 사례가 역시 같은 제2종 일반 주거일 것을 요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평가하는 건 제2종인데 내가 선정한 비교 표준지는 제3종 일반 주거이거나 일반 상업 지역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도 지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할 것 이란 것이고, 두 번째 이용 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자, 내가 평가하는 물건은 주거용인데 내가 선정한 비교 표준지는 이용 상황이 상업용이에요. 그럼 이용 상황 유사합니까? 다르죠. 그래서 역시 이용 상황도 유사할 것. 다음에 자,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자, 만약에 내가 평가하는 그 대상은 주택지대 안에 있어요. 주택지대. 근데 내가 선정한 표준지는요, 상업지대 안에 있습니다. 그럼 유사한가요? 주변 환경이?
주변 환경 유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선정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자, 인근 지역은요 같은 동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같은 동네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가까이에 있을 것.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멀리에 있는 토지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토지가 대상과 더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라라고 하는데, 요거를 앞글자를 따면요 용의주지라고 땁니다. 용의주지 암기하실 때 용의주지로 암기하시면 돼요. 용, 이, 주, 지, 지. 이렇게 해서 용의주지라고 하는 이니셜 앞글자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 표준지는 요 네 가지가 가장 유사한 것, 네 가지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서 선정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1번이 제일 우선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대등한 게 아니라 1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번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3번, 그 다음이 4번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자, 이용 상황은 같아. 그런데 용도 지역은 달라. 그러면 선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이용 상황이 같은 것보다 용도 지역이 같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제일 중요해. 공법상 쟤네 같은 게 이게 제일 중요해. 1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2번이야. 그 다음이 3번이고, 그 다음이 4번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무 문제 푸실 때는 1번이 가장 중요하고, 1에서 4로 갈수록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지 어떤 것을 선정해야 가장 유사한 거 고를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 옆에 보시면 내용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한 번씩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점 수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점 수정은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시점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 시점 수정 하실 때는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를 평가하는 전용 평가 방법입니다. 자, 우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는 건물이라든가 기계, 항공기, 자동차, 무형자산 이런 거 평가하지 못해요.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라고 하는 토지의 가격을 구해놓은 다음에 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오로지 딱 한 가지 종류의 물건의 가격만 평가할 수 있는데, 바로 토지라고 하는 물건의 가격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간의, 그러니까 즉 대상 토지의 기준 시점이죠, 양자 간의 시간적 격차를 보정할 때는 지가 변동률로 시점 수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전용 평가 기법이기 때문에 지가 변동률로 시점 수정을 해요. 자, 지가 변동률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월 단위로 발표를 합니다. 매월 단위로 발표를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시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강의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강의는 어떤 과목의 내용을 빠르게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강의지, 세부적으로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치 계산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점 수정 어떻게 하는 건지 계산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고, 시간적 격차가 있으면은 지가 변동률로 보정을 한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시면 참고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날짜 일수를 암기하실 때 좀 편안하고 넣어드린 참고 자료예요. 1년은 365일이죠. 근데 이 365일을 4개의 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4개의 분기가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4개의 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연도는요, 1분기가 90일이고 2, 4분기가 91일, 다음에 3, 4분기 92일, 4, 4분기가 92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거 4개를 합치면은 36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윤년이라는 게 존재해요. 4년에 한 번 윤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윤년은요 4의 배수가 되는 연도가 윤년이에요.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2024년 이런 식으로 4의 배수가 되는 연도를 윤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2월이 29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 윤년에는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요때만 1, 4분기가 91일이 되면서 1년이 366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인데,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요인의 비교와 개별 요인의 비교, 요 두 가지를 포함해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역 요인 비교가 나와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평가하는 대상 토지가 A 지역에 소재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내가 사례로 선정한 거래 사례,
또는 비교 표준지가 다른 동네에 소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법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표준지를 기준해서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 말고도 어떠한 토지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평가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그냥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그래서 어떤 표준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거나 또는 거래 사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을 때, 자, 이것들을 기준해서 대상 토지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대상 토지가 소지하고 있는 지역과 표준지나 거래 사례가 소지하는 지역의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지역적 격차를 보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역 요인 비교예요. 자, 근데 만약에 자, 표준지가 같은 동네에 소재하고 있고 거래 사례가 같은 동네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얘를 기준해서 얘를 평가하거나 얘를 기준해서 얘를 평가할 때는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지역 요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때 지역 요인 비교가 불료하다라고 해요. 불료. 자, 불료하다 이 말은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 지역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비교치에 얼마를 넣냐면 1.000을 넣습니다. 아시겠죠? 소수점 세 자리까지 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1 쓰시면 안 되고 자릿수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1.000 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넘어갔던 시점 수정치는 소수점 5째 자리까지 쓰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000 쓰시면 되겠죠. 뭐 실제로는 02436 이런 식으로 소수 5째 자리까지 시점 수정치가 올 것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개별 요인 비교치도 소수 셋째 자리까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33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533.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동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거 정확하게는 우리 감정평가에서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은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해요. 자, 인근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나 거래 사례끼리는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죠? 왜? 같은 동네니까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대상이 소재한 지역은 우리가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을 우리는 유사 지역이라고 해요. 유사 지역.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서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얘를 선정해서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얘가 좋은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비교 보정할 거리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더 우선적으로 선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 내의 표준지나 인근 지역 내의 거래 사례가 1순위입니다. 1순위예요. 얘가 1순위 사례가 되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유사 지역 내의 표준지나 거래 사례 선정하나요? 인근 지역 내에서 유사하거나 또는 충분한 양의 사례를 수집할 수 없을 때, 아시겠죠? 자, 인근 지역 내에 유사한 표준지나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나 이 표준지나 사례가 적어서 충분한 양의 사례를 수집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 2순위로서 유사 지역 내의 표준지나 사례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현업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사실상 현업에서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시험 기출문제에서도 지역 요인 비교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진 않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에 의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아예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업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는 사실 수험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물어볼 수는 있고 몇 번 물어본 적은 있지만은 사실 현업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이 지역 요인 비교의 개념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자, 지역 요인 비교를 할 때에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밑에 산식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뭔가를 비교할 때, 자, 표준지라든가 사례가 이렇게 있고,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대상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산식 구조는 이거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표준지의 가격 또는 사례 가격이 여기에 와요. 이걸 기준해서 얘와 비교를 통해서 대상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표준지가 100만 원이에요. 자, 1제곱당 100만 원인데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10% 더 우월해. 얘는 한 면에 접하는데 얘는 각지에 접해. 그래서 대상이 표준지보다 10%가 더 우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비교 요인치에 1.1이 오겠죠? 1.100이 올 것입니다. 자, 개별 요인이 1.100이 오겠죠?
그래서 대상 토지는 110만 원으로 이렇게 평가가 될 거예요. 기본적인 로직 구조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비교 요인치가 대상이 더 우월하면은요, 요 요인치가 1보다 큰 숫자가 오고요. 만약에 대상이 얘네보다 열등하다라고 한다면은 1보다 작은 숫자가 올 겁니다. 당연하죠. 1보다 큰 숫자가 곱해져야 얘가 커지는 거고 1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와야 얘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 보정치는 1보다 크면은 대상이 더 우월하다. 1보다 작으면은 대상이 열등하다. 그러면 1이면요. 그럼 그때는 대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치를 만약에 분수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자리에 100분의 110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100분의 110.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곱하기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100은요. 누구의 개별 요인에 대한 평점, 즉 점수냐면은 얘는 사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례. 그리고 요 위에 110은요. 바로 얘는 대상 토지에 대한 점수예요. 우리가 얘를 평점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평점이 평가 점수이기 때문에 그냥 점수로 말씀드릴게요. 자, 요 표준지의 개별 요인을 점수로 매겨보면 100점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을 뭐 형상, 면적, 도로 전면 조건, 경사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개별 요인의 점수를 매겨보니까 대상 토지는 110점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표준지나 거래 사례의 점수는 요 분모에 오는 거고, 요 뭐 분모, 분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대상 토지의 점수는 분자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항상 그래요. 항상. 자, 우리가 가치를 구할 때에는 자, 사례에서 시작해서 대상으로 끝나죠. 그럼 이 양자 사이에 비교 요인치가 오는데 이 비교 요인치를 분수로 쓰는 경우에 분모에는 사례의 점수가 오는 거고 사례의 평점이 온다고 하는데 사례의 평점이 오고 분자에는 대상의 평점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분모에 뭐가 온다? 사례의 지역 요인 평점이 오는 거예요. 자, 사례가 만약에 B 지역에 소재한다. 표준지가 B 지역에 소재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B 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거고 얘는 대상은 A 지역에 소재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분모에는 B 지역의 지역 요인 평점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분모에는 B 지역의 지역 요인 평점이 오는 거고 여기다 쓸게요. B 지역. 그리고 분자에는요. 대상이 속한 인근 지역, A 지역이죠. A 지역의 평점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다. 근데 이 구조는 항상 똑같습니다.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이나 항상 똑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역적 격차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특정 토지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 자체와 이 지역 자체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사실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더 우월한 동네라고 합시다. 더 지가가 더 높은 동네라고 할게요. 더 비싼 동네야. 그런데 A 지역에서 지가가 제일 낮은 토지가 있어. A 지역에서 지가가 제일 낮은 토지가 있고 B 지역에서 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가 있어. 그래서 얘하고 비교하면요. 지가가 오히려 얘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B 지역이 A 지역보다 지가가 더 높은 동네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려면 이 A 동네 자체하고 B 동네 자체를 비교하려면 가장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A 지역을 가장 잘 대표하는 토지, 그리고 역시 B 지역도 B 지역을 가장 잘 대표하는 토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대상 토지가 있는 지역에 우리 이런 지역 뭐라고 했죠? 인근 지역이라고 했죠. 인근 지역. 자, 인근 지역을 가장 잘 대표하는 표준적인 획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표준적인 획지는 A 지역을 가장 잘 대표하는 필지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그 토지가 얘라고 할게요. 자, 얘가 가장 표준적인 획지예요. 표준적인 토지입니다. 자, 그리고 B 지역에서는요. 야, 이 동네에서 누가 가장 대표적인 획지냐? 봤더니 얘래요. 얘가 가장 표준적인 획지래요. 그러면 이 얘의 땅값이 A 지역 전체의 전반적인 땅값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고 얘의 땅값이 이 B 지역 전체의 전반적인 땅값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자리에 뭐가 온다?
인근 지역에, 즉 A 지역이죠. A 지역의 가장 표준적인 획지에 땅값이 오는 거고,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유사 지역이죠. B 지역이죠. 유사 지역, B 지역. 유사 지역, B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표준적인 획지에 땅값이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자를 비교해서 지역적 격차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A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학교가 있어. 근데 A는 과학고야. 공부를 잘하겠죠? 자, 여기 B는 그냥 일반 인문계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과학고가 공부를 잘해요? 일반적인 인문계, 그냥 일반적인 인문계 공부를 잘해요? 당연히 과학고가 더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고라고 해도 과학고 전교 꼴등하고 일반 인문계고 전교 1등을 비교하면 오히려 얘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 그래서 과학고 애들이 일반 요 인문계에 비해서 이 학교가 지금 개인이 아니라 이 학교에 비해서 얼마 정도 공부를 더 잘하나를 보기 위해서는 이 학교에 대표적인 학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균적인 점수의 학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가장 평균적인, 가장 대표적인 학생의 점수와 이 학교의 가장 평균적인, 대표적인 학생의 점수를 비교하면은, 얘랑 비교하면은 학교 자체에 대한 비교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 경제적 가치가 높게 이용되는 걸 전제하는 건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상적인 이용이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이 토지가 자신의 경제 가치를 올바르게 잘 발휘하고 있고, 이 토지도 자신의 경제 가치를 올바르게 잘 발휘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지, 표준적인 획지라고 해도 얘는 정상적으로 자신의 경제 가치를 잘 발휘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뭐 건물을 이게 짓다가 말아갖고 경제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 상태끼리 또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경제 가치가 활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실무 문제 푸실 때는 지역요인 비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개념을 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요인 격차율을 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항목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동네와 이 동네를 비교할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게 되는데, 가로는요, 이거는 도로와 관련된 거예요. 도로와 관련된 거. 접근은 주변에 뭐가 있느냐, 주변에 관공서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병원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학교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백화점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이런 것들. 주변에 뭐가 있느냐 이 얘기고, 환경은 말 그대로 주변 환경이 어떠하냐. 행정적인 거는요, 여러 가지 용도 지역이 뭐냐,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를 기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농경지대를 비교할 때는 가로 조건이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여기에는 가로가 없을까요? 왜 없냐면요, 농경지라고 하는 거는요, 도로에 어떻게 붙어 있냐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뭐 넓은 도로에 붙어 있다고 해서 좋은 농토가 아닌 거잖아요. 농경지는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농경지대의 경우에는 여기 자연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 토지가 얼마나 물이 잘 빠지냐, 비옥하냐, 경사도가 얼마냐, 이러한 자연 조건이 중요한 거지, 어떠한 도로에 붙어 있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임야지도 어떤 도로에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시 자연적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지역요인 비교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별요인 비교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별요인 비교는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와 토지끼리 1대1로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토지를 평가하는데 표준지 얘를 선정했다라고 하면은 얘와 얘의 토지를 1대1로 비교하는 겁니다. 면적, 형상, 도로 전면 조건, 경사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1대1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별 요인 비교는요, 여기 분모 자리에 뭐가 온다? 항상 사례나 표준지에 개별 요인 평점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례나 표준지에 개별 요인 평점이 오고, 분자에는요, 대상 토지에 개별 요인 평점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 표준지나 사례에 개별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면적, 형상, 도로 전면 조건 이런 것들 있을 겁니다. 그것들에 대한 평점이 분모에 오는 거고, 다음에 대상 토지에 대한 평점은 분자에 오는 건데, 자, 날짜가 기준 시점이 달라요. 자, 우리 개별 요인은요, 항상 우리가 비교 표준지는 매년 1월 1일자의 가격을 공시한다고 했죠. 따라서 만약에 어떤 표준지의 가격이, 얘 가격이 자 24년도 1월 1일자인데 자 가격이 1제곱당 100만 원으로 공시가 되었어.
라고 하는 거는 요 100만 원이라는 가격은 이 표준지의 1월 1일자 가격이에요. 24년도 1월 1일자 가격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에는 24년도 1월 1일자의 이 토지의 개별 요인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토지가 1월 1일자에는 맹지였습니다. 맹지였어요. 근데 똑같은 토지인데 그냥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냥 수업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월 2일 날 하루 만에 갑자기 요 앞에 이렇게 도로가 뚫렸어. 자, 말이 안 되는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 1일자 얘는 맹지였어요. 맹지. 근데 1월 1일 날 다음 날 새로 가가 되었어. 1월 1일자 맹지 1월 2일 날 새로 가. 하루 만에 밤 사이에 뚝딱 만들었어. 라고 한다면은 요 100만 원이라는 가격은 맹지를 전제로 한 가격이에요. 새로 가를 전제로 한 가격이에요. 당연히 맹지를 전제로 한 가격이에요. 아시겠죠? 요 가격은 맹지라는 걸 전제로 해서 구해진 가격입니다. 왜? 표준지 공시가는 항상 1월 1일자를 전제로 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표준지에 반영되어 있는 개별 요인에 대한 평점은 공시 기준일의 개별 요인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점이 공시 기준일에서의 개별 요인, 공시 기준일 1월 1일자죠. 1월 1일자의 개별 요인에 대한 평점을 매긴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할 때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기준 시점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의 점수는 얘는 기준 시점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준 시점이 4월 15일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상 토지의 4월 15일자 개별 요인을 전제로 해서 개별 요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4월 15일자 땅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한번 사례 들어볼까요? 만약에 얘가 1월 1일 날 얘가 그 4월 14일까지는 4월 14일까지는 도로가 이렇게 한 면이었어요. 근데 4월 15일 날 도로가 하나가 더 늘어나 갖고 이렇게 각지가 되었어. 자, 4월 14일은 한 면. 4월 15일은 각지. 자, 근데 우리는 4월 15일자에 토지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4월 15일에는 도로 조건이 각지죠. 따라서 이 자리에는 한 면이 온다, 각지가 온다. 각지로서의 개별 요인 평점이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차이점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런데 앞서 우리 넘어갔는데 지역 요인 비교에서는 둘 다 모두 기준 시점이에요. 지역 요인 비교는 둘 다 모두 기준 시점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지역 요인 비교는 분자 분모가 모두 기준 시점이냐? 분자는 이해가 되는데 분모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굳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 집착하시면 이제 공부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개별 요인 비교를 할 때 어떠한 측면에서 비교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주택지대, 상업지대별로 이렇게 조건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자, 아까는 여기에 획지 조건이 없었죠. 지역 요인 비교에서는 획지 조건이 없었는데 개별 요인 비교에는 획지 조건이 있습니다. 왜 있고 없고 할까요? 왜냐하면 획지 조건은요, 개별 토지 자체의 조건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면적, 형상, 그리고 경사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 획지 조건에 옵니다. 그래서 개별 토지 자체 조건이기 때문에 이 획지 조건은 지역 요인에는 들어가지 않고 개별 요인에만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중요한 조건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평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택지대에 있는 토지들의 토지 가치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만 모아놓은 것이고, 상업지대에 위치한, 즉 상업지죠, 상업지, 상가 토지인데 그러한 토지들의 가치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세상 삼라만상을 모두 다 우리가 분석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지대에 있는 토지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학군이 있겠죠. 학군. 그러니까 학군 같은 요인들은 여기에 포함돼요. 하지만 학군은요, 상업지대에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그렇죠? 따라서 상업지대 안에는 학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상업지대는 대신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동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동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것들이 상업지대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공업지대에서는요, 뭐가 중요할까요? 원료를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느냐. 용수를 얼마나 쉽게 구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노동력을 얼마나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 게 얼마나 편리하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농경지대는요 얼마나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느냐, 임야지대는요 경사도 같은 게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뭐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배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재배하기에 얼마나 조건이 좋으냐라는 것이고, 후보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각 토지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만 모아놓은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격차율 산정 방법은요 평정법이 있고 종합적 비교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종합적 비교법은요 그냥 대상 토지와 표준지를 비교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이 표준지보다 10% 정도 우월해,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전체적으로 퉁쳐서 구하는 방법이고, 평점법은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총점을 매겨서 비교하는 방식이 평점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요. 격차율 산정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요거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읽어보실 필요 없겠습니다. 다음에 격차율의 기재가 있는데, 자, 격차율 기재 역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우리 여기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상업지대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은 지역요인이고 오른쪽은 개별요인인데, 지역요인 비교를 이런 표에 의해서 하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개별요인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가로 조건 보시면요. 가로의 폭, 구조의 상태 나와 있죠. 바로 이건요. 접하고 있는 도로를 얘기해요. 자, 도로의 폭은 얼마나 도로가 그 너비가 넓냐, 4m 도로냐, 8m 도로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가로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개통 및 연속성, 길이 얼마나 길길이 이어지고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접근 조건인데, 주변에 어떤 그 교통시설, 전철역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그리고 어떤 그 백화점 이런 것들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왔다 갔다가 얼마나 편하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환경 조건은요. 자,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느냐, 그리고 인근 토지 환경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그리고 자연환경, 집안, 지질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이 환경 조건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획지 조건은요. 그 개별 토지의 면적, 전면 너비는요. 도로와 접하고 있는 너비를 얘기하는데, 자,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도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가 있고, 똑같은 면적인데 이렇게 도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자, 1번 토지, 2번 토지. 자, 면적은 똑같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도로에 접하고 있는 면이 얘는 넓지요, 얘는 좁지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토지다? 당연히 1번이 더 좋은 토지예요. 아시겠죠? 1번이 더 좋은 토지입니다. 바로 이게 전면 너비예요. 전면 너비고. 자, 그러면 최악의 토지가 뭐다? 바로 역삼각형 토지이거나 이렇게 생긴 역삼각형 토지이거나 또는 자루형 토지. 자루형 토지는 참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루형 토지의 경우에는 도로 전면 너비가 매우 좁아서 매우 불리해요. 매우 땅값이 많이 디스카운트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고, 다음에 부정형지, 삼각지 이런 것들 다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위, 고저, 경사지 있는데 이게 뭐 남향이냐 동향이냐 이런 건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음에 전면 도로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심지어 현업에 계신 평가사 분들도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 뭔 소리인 거냐니, 우리가 몇 미터 폭의 도로에 접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로 조건이에요. 요거는 가로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폭, 4m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보다 8m 폭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 뭐가 더 우세한 거죠? 가로 조건이 우세한 거예요. 아시겠죠? 도로의 폭, 이거는 가로 조건인 거예요. 근데 자, 가로 조건이 길과 관련된 모든 조건이다라고 오해를 하셔서 각지 조건도, 각지라고 하는 것도 가로 조건에 포함된지 아시는데 아니에요. 각지 여부는 가로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가로 조건 안에 각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폭, 포장, 보도, 개통 및 연속성만 나와 있지 각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각지는 어디에 있느냐? 각지는 획지 조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면 도로 상태라고 해서 각지, 이면 획지, 삼면 획지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게 각지 조건은 전면 도로 상태에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가 이렇게 사거리예요. 사거리여서 얘는 뭐죠? 얘는 각지예요. 얘는 한면이에요. 그죠? 얘는 이렇게 두 개의 도로에 접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얘는 각지, 얘는 한면. 그러면 내가 이 토지를 평가한다 하면은 이 토지는 이 2번 토지에 비해서 각지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더 우세한 거다? 획지 조건이 더 우세한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각지고 얘는 한 면이니까 얘는 얘에 비해서 획지 조건이 더 우세한 거다. 각지는 획지 조건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면 획지는 뭐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바로 이게 이면 획지인 거고 바로 이게 삼면 획지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행정적 조건은 말 그대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가 가질 수 있겠죠. 그거에 따른 차이예요. 자,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을 기타 조건이라고 하는데 현업에서는 기타 조건을 건드릴 일이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 조건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이라고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건드리는 일은 현업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상업지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업지대는요 어떤 토지가 비싼 토지예요? 장사가 잘 되는 토지가 비싼 토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장사가 잘 되느냐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은 주거지대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있죠. 여러분 주거지대는요 어떤 토지가 비싼 토지예요? 사람이 거주하기에 쾌적한 토지가 좋은 토지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거주하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토지가 좋은 토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택지대의 경우에는요. 자, 유치원, 초등학교, 병원, 관공서 이런 거랑 얼마나 가깝냐, 그리고 인근에 뭐 유해한 시설이 있냐 없냐, 그죠? 위험 및 혐오 시설에서 뭐 변존소, 가스탱크 이런 것들, 뭐 고압선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학군, 여기에 학군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군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애가 학교 어디를 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표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 형성 요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 중에서 상업지나 상업지대의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는 토지, 그 토지의 상업 매출과 관련되는 요인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고 주택지나 주택지대의 경우에는 그러한 주거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인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외의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밖의 요인 보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파트가 바로 여기 그 밖의 요인 보정이에요. 자, 현업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업무상 징계 처분 이런 것들이 내려지는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여기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잘못 구했다라는 이유로 징계도 많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그 밖의 요인 보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론이나 법규 시간에 공부하시면 되고 일단 우리는 실무 시간이니까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실무적으로만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이렇게 이론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우리 현업적인 관점에서는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시세 수준으로 보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현업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깊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론과 법규 시간에 공부하시고 일단은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으니까 보정하는 거다 정도로만 가볍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관련 규정은요. 감칙 14조 제2항에 근거해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한다라는 거 그런 관련 규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구하는 산정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가로 1번 대상 토지 기준 산정 방식이 있고 방가로 2번 표준지 기준 산정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1번 대상 토지 기준 방식이 있고 자, 두 번째 표준지 기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수험생일 때는요. 방가로 1번, 그냥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요 2번 방식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당연히 1번 방식으로만 구했던 거죠. 자, 과거에는 다 이걸로만 구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요 2번 방법으로 구합니다. 최근에는 1번 방법은 사실상 쓰지 않고 현업에서는 2번 방법만 써요. 그래서 현재는 2번 방법 위주로 하고 있다. 라는 것인데 왜 이러한 변화가 생겼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과거에 요 1번 방식에 대해서 하급심, 그러니까 우리가 3심제잖아요. 1심, 2심, 3심인데 3심이 대법원이고 우리가 어떠한 판례가 확정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거는 위법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명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하급심, 아마 1심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요 어떤 하급심에서 요 1번 방식으로 산정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위법하게 산정된 것이다 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었어. 자, 여기서 이렇게 하급심에서 대법원은 아니고 자, 이 1번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례에 대해서 최종심, 즉 대법원 판례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1번 방법이 틀렸다, 위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한 최종 판결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하급심 판례가 나온 이후에 혹시라도 내가 1번 방법으로 그 밖에 요인 부정치를 구했다가 법원에서 소송에서 문제가 될까봐 요 하급심 판례 이후에는 2번 방법으로만 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번 방법과 2번 방법을 모두 쓸 수 있는데 현업적으로는 요 하급심 판례 이후에는 사실상 2번 방법으로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출제되었던 실무 기출 문제들은 요 1번 방법으로 기출이 되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1번 방법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여러분들은 감정평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1번 방법과 2번 방법을 당연히 모두 다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설명드릴 건데 어쨌거나 최신 트렌드, 현행 방법은 2번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요. 자, 우리가 어떠한 대상 토지를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얘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할 거예요. 그럼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평가할 건데 그냥 평가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 표준지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해서 얘를 구해버리면 얘도 시세보다 낮은 평가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를 반영해주기 위해서 정상적인 거래 사례를 선정할 겁니다. 자, 정상적인 거래 사례를 선정할 거예요. 여러분, 거래 사례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에서 거래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시세 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요거는 시세대로 거래가 되었을 겁니다. 정상적인 거래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래 사례를 이용해서 대상 토지의 부족한 시세 수준으로 이렇게 높여줄 거예요. 그럼 이제 삼자 간의 삼각관계가 시작되는 건데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요거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 토지 기준 산정 방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FM이 뭐냐면요. 우리가 표준지를 기준해서 대상 토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지를 기준해서 대상 토지를 구해봅니다. 그럼 그게 1번이겠죠. 근데 표준지를 기준해서 얘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구한 가격은 시세보다 높다, 낮다? 낮다. 그죠? 자, 이렇게 구해보면은 얘가 1번인데 요거는 시세보다 낮게 구해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세를 충분히 반영해서 얘의 가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 거래 사례를 기준해서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거래 사례는 시세 수준이 반영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하면 시세 수준이 반영된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거래 사례를 기준해서 대상 토지 가치를 구하면은 시세 수준이 반영된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니까 시세보다 낮아. 자, 만약에 한 20%가 낮다 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딱 시세가 나왔다라고 할게요. 자, 시세는 100이야. 그런데 공시지가가 애초에 시세보다 낮게 공시되어 있어서 얘를 기준해서 해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얘가 80밖에 나오지를 않아. 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는요, 얘가 8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세를 올바르게 반영했다면 100이 나와야 되거든요. 거래 사례로 구해보니까 100이 나오거든요. 시세가 올바르게 반영되면 10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양자의 격차로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는 겁니다. 자, 방금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대상 토지의 가치를 구하는 산식이 바로 여기 분모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표준지 공시지가 오고 여기네요. 표준지 공시지가 오고 시지계 해서 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요걸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땅값을 구해봤더니 이게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80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온대요? 100이 나온대요.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본건의 가치를 구해보니까 100이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정률이 얼마죠? 1.2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이렇게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80이 나오더라. 자,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 표공 가격 곱하기 시, 지, 개까지 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여기까지가 80이 나오더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밖에 요인 부동치를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1.25 곱하기 1.25를 하게 되면은 대상 토지 가치가 얼마가 나온다? 100이 나온다 이 얘기죠. 80 곱하기 1.25 하면 100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1.25는 80분의 100이에요. 80분의 100이기 때문에 80 약분되면 당연히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이게 1번 대상토지 기준 산정 방식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게 1번 방식이고요. 요거 잘 이해하세요. 자,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을 여러 번 다시 돌려보시면서 요 방법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생으로 공시지가로 토지 가치를 구하면 시세보다 낮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시세가 반영되어 있는 거래 사례를 기준해서 대상 토지 가치를 구하면 시세가 잘 반영되고 시세를 올바르게 반영했다면 1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격차로서 그 밖에 요인 부동치를 구하는 방식이 바로 1번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하급심에서 이 방법을 왜 위법하다라고 했냐면은 이거는요. 사실상 표준지를 기준해서 대상 토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상 거래 사례를 기준해서 대상 토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적으로 사실상 죄송해요.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법에서는요.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즉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평가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모양새는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 가치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 가치를 구하는 그 중간 과정으로서 형식적으로만 표준지 공시지가가 활용되고 있는 거다라는 근거 하에 이렇게 구하는 건 위법하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구하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하면은 사실상 거래 사례를 기준해서 구한 거다라고 해서 위법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게 맞다 틀리다 또 논쟁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러한 이유로서 위법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방법을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이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방법까지는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방법은 없었던 백지 상태에 첫 번째 방법이 들어오니까 이해가 쉬운데 이미 첫 번째 방법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방법이 들어오면 첫 번째 내용과 헷갈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헷갈리실 건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이 표준지 자체가 얼마나 시세보다 낮게 공시가 되어 있는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표준지 자체가 대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대체 내가 시세보다 몇 %나 낮게 공시가 되어 있는 건데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해서 너 시세보다 20%나 낮게 공시되어 있어. 아, 그래? 그러면 그거만큼을 보정하면 되겠네. 내가 시세보다 20%가 낮게 공시되어 있으면 내가 그거만큼을 보정하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 자체가 시세보다 몇 %나 낮게 공시되어 있는가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밑에 분모가 뭐가 오냐면요. 표준지 그냥 그 자체가 와. 그런데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 시점이 있다 보니까 1월 1일자의 표준지 가격을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 시점의 표준지 가격으로만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기준 시점이 4월 15일이다라고 하면은 1월 1일자의 표준지 가격을 그냥 4월 15일자의 표준지 가격으로만 날짜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모는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 그대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분모에는 표공의 가격이 오는 겁니다. 표공의 가격. 나는 80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분자에는요. 야, 너 말이야, 너 만약에 시세를 반영해서 너를 구했잖아? 표준지 너를 만약에 시세보다 낮게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해서 너의 가치를 구했으면은 너는 원래 얼마로서 공시가 되었어야 돼. 자, 거래 사례는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죠. 얘는 시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세가 반영된 요 거래 사례를 기준해서 너를 평가한다면 시세를 반영해서 너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해본다면 너는 얼마가 나와야 돼. 바로 그게 분자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는요,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뭘 구하는 거다? 표준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대상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중간 과정으로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한다?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의 가격을 구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표준지 가격이 분모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없이 분모가 뭐라고요? 그냥 표준지의 가격이야. 자, 물론 시점 수정은 기준 시점으로 수정하긴 하지만은 저거 그냥 무시하시고, 자, 분모는 일단 성분이 뭐다? 그냥 시세보다 낮게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 그 자체로서의 가격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온다? 시세가 반영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는 거예요. 거래 사례를 기준해서 얘의 가치를 구해보는 거예요. 4월 15일자 기준 시점에 얘의 가격을 구해보면요. 시세가 반영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분자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격차율이 1.25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표준지 자체가 시세보다 얼마나 낮게 공시되어 있는가 그 격차율을 구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방식과 2번 방식이 있는데 어쨌거나 1번으로 구하든 2번으로 구하든 핵심적인 원리는 뭐다? 바로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게 공시되어 있는 것을 보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구할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 토지 평가액을 매우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현업에서도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자세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04번 산출 근거 기재의 중요성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시지가 기준법 기초 강의 마치겠습니다.